평당 3천을 넘어서 5천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부동산 팀장이라는 저 우병탁이라는 사람이 미쳤다. 아파트에 층층이 쌓아 올린 그 건물 한 평이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말도 못하게 비싼 것 같은데 저게 5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그 1년 사이에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봤더니 이 보유세 516만 원이 오르는 반포자의 경우에 실제 집값은 10억. 저는 신한은행에서 약 20년간 부동산에 대한 상담 그리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목차 좀 쭉 나열해 놓기는 했는데 목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오해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택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언론지상이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보셨을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실거래가 신고가 진행됐었던 2006년도부터 지수를 기준으로 표현한 아파트의 가격 추이입니다. 맨 위에 있는 표가 서울의 가격, 아파트 가격 흐름이었었고요. 그 밑에 서울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흐린색, 노란색 표는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흐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선은 지방광역시를 묶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서울 수도권과 동조되는 기간들도 좀 있었고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표 하나를 가지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맨 왼쪽 부분 보시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히 지방광역시를 제외하고 서울 수도권 지역이 큰 폭으로 이 기간 동안 가격이 지수를 기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 기간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몇몇 분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금융위기라고 하는 외부에서 온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그 직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상승했었던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완만하게 쭉 이어지는 과정 중에 2015년, 14년, 15년, 길게 보면 2015년까지 서울 수도권 지역의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에는 가격이 횡보를 넘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시기였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이 가격 상승이 멈춰 있는 동안 지방광역시는 똑같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 기간 올랐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짚기는 어렵겠지만 애초부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 지역과는 좀 크게 동조화되지 않는 현상들이 원래 광역시에서는 좀 있었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2016년 혹은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은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당시로서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21년도에까지 정점을 찍고 그 직후에 22년, 23년, 24년 초까지 좀 떨어지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도는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광역시는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도 서울 수도권이 다시 원래의 가격 수준에 근접해서 회복하는 동안 혹은 일부 단지는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는 동안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지방광역시의 정말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를 놓고 보면 다른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에서 보면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지방권에서는 향후에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가격 흐름이 썩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서부터 대략 한 2015년 정도에 기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가격이 장기간 동안 횡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횡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서 놓고 보면 이미 겪으신 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야,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를 않네. 서울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 혹은 서울의 아파트는 계속 올라가기만 했다라고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걸 먼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이 시작되는 초기였던 2008년도에 제가 속해 있었던 신한은행 부동산 팀에서 저와 저희 부동산 팀에 있는 다른 팀장님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로서 2008년 기준으로 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하나를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결국 이제 서울에서죠. 서울 강남 서초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격으로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3천 초반 정도 했었습니다. 바로 레미안 버스티지라고 하는 아파트였었고요. 그 옆에 직후에 분양을 했었던 반포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들도 비슷했었습니다. 이 두 개 단지의 공통점이 있죠. 뭐였을까요? 네, 재건축으로 진행했다는 거 공통점이고요. 반포에 있다는 것도 같은 요소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2008년인 이 당시에 이 두 아파트 모두 덜 팔렸다는 거죠.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로서의 분양가 기준으로 한 3천, 2,500에서 3천 정도 되는 가격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의 가격 기준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게 좋은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좋은 건 알지만, 좋은 지역이고 입지가 좋다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주변의 데이터들, 당시 시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와 신한은행 부동산 팀의 팀장들이 냈던 하나의 인사이트가 바로 보시고 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토지 한 평이 아니고요. 아파트의 그 건물 한 평, 연면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그 연면적 한 평당 3천만 원 정도에서 3천 초반 정도 하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안에 이 토지가 아닌 아파트 건물 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상담이나 강의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부동산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당 3천을 넘어서 5천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신한은행의 부동산 팀장이라는 저 우병탁이라는 사람이 미쳤다. 지금 강남 서초 일대에 있는 토지, 예를 들면 상업용 건물이 올라가져 있는 그 상업지의 토지 한 평이 아니라 아파트에 층층이 쌓아 올린 그 건물 한 평이 지금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도 말도 못하게 비싼 것 같은데 저게 5천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냐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혹은 그 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2008년도부터 대략 한 2015년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던 하나의 담론이 있었습니다. 즉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인구 코호트였었습니다. 이 코호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에요? 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전후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는 길게 보면 1955년, 대표적으로는 1958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는 58년 개띠에서부터 역시 뒤쪽으로 길게 보면 1970, 80년대 이전 출생자들까지 1, 2차 베이비붐 세대 요 인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많았고 이 연령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을 구해서 소득을 얻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소득이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가격의 상승, 집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격의 상승을 계속 이끌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뭐를 한다고요? 은퇴를 한다라는 얘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특별히 비합리적인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장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직급이 올라가면서 연봉이 더 높아지면서 그 높아진 연봉을 가지고 더 큰 집을 소비를 하고 이사를 하고 그러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집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다운사이징을 해서 더 작은 면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는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론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 집값은 실제로 2015년까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인구구조 표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1955년에서부터 뒤쪽으로는 1979년생까지 그 앞뒤의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출생연도에 비해서 많이 태어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6.25 전에 그 앞전 세대나 혹은 1980년 이후에 그 뒤에 태어난 세대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앞전의 세대 수만큼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팩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우려를 2015년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즉 인구구조 자체는 이것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직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인구구조에 의한 담론이 지배했던 그 기간 잠시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그것이 매우 급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런 결과가 됐는지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이 담론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당 기간 동안 보합으로 흘렀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16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등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짚어보기 전에 자, 2015년도 시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꽤 장기간 동안 한 8년 6개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 집값은 계속 서울의 경우에도 보합으로 흘렀습니다. 즉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와중에 우리가 흔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강남 서초 일대 지역들, 강남 일대의 집들은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2016년도를 기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에 분양을 했었던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가 이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평당 건물 한 평당 5천만 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 10여 년 정도 경과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비슷한 작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저와 제가 속해 있었던 신한은행 부동산 팀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전에 2008년도 당시의 경험을 살려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계를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냈던 인사이트, 다시 한 번의 인사이트가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1억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비싼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4년 기준으로요.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향후 10년 안에 1억 정도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상담과 강의 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상담과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 앞전에 2008년도에도 상담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나 강의를 들으셨던 저희 신한은행 고객들이 꽤 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강의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10년 넘도록 계속 똑같이 다니시니까요. 자, 그러면 그때 한번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그때 3천일 대 5천이라고 했던 걸 저 우병탁이라는 사람이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팀장들이 맞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는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야, 그럼 이제 1억이 넘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네, 이렇게 1억이다라고 1억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화를 내셨습니다. 네, 저 양반들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구나. 네, 이런 비난을 실제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실질보다 저를 혹은 저희 팀을 고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 한 사람이 혹은 신한은행에 있는 팀 한 명이 여러 명 정도가 실제로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느냐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틀렸습니다.
네, 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12월 달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파트 34평이 34억을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쯤에 이미 찍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인구 구조상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된 지 한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값이 다운사이징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니까 앞에 보시는 4개의 차트는 동일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들어가면 이 거대한 인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그 뒤에 있는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그 자녀 세대들, 이 인구 집단들이 뒤로 시간이 지나가면 5년 단위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순차적으로 점차 뒤쪽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망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 뒤에 태어난 1980년대 이후생들은 그 앞전에 베이비붐 세대나 에코붐 세대만큼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을 그 후에 받아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팩트예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4개의 표는 그대로 그것을 2025년에서부터 2030년, 2035년, 2040년까지를 그대로 나이 순으로 다시 재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베이비붐 세대는 점점 은퇴하고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먼저 나이가 더 드신 분들부터 사망하게 되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숫자만큼 안 되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 인구 구조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줄어드는 건 언제쯤이라고요? 2040년쯤 돼야 눈에 띄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2040년쯤에 발생할 일을 가지고 무려 2015년에서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걱정을요? 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단위로 주거 실태 조사라고 하는 걸 정부에서 매번 합니다. 그 차트의 일부를 뽑아 갖고 온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점차 집을 좁혀가게 되고 뭐 중간에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분가를 해서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이제 부부 2사람만 남게 되니까 원래 살고 있던 집의 평수가 50평대였다면 40평으로 줄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30평으로 줄어나갈 거고 그 다음엔 20평으로 줄어나갈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득이 없어졌으니 집만 깔고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니까 그 집을 다운사이징해서 남는 자금을 가지고 은퇴에 필요한 생활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거 실태 조사에서 나오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집을 그 같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표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50대에서 한 62%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60대로 넘어가면서 은퇴를 해서 소득이 없게 되면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그 연령대에서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는 50대보다 60대 넘어가면서 집을 추가적으로 더 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70대가 넘어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역시 수치를 동일하게 보니까 70대 넘어갔더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 수치가 떨어지는 시점이 오기는 옵니다. 언제부터요? 80대 넘어가면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2008년도에 2010년도 전반을 지배했었던 인구 담론의 문제에서 놓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고 나서 80 혹은 그 이상을 넘어가는 시점부터에서나 집값에 다른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꺾이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그럼 80대쯤 되면 이제 집들을 그 이전에는 10명 중에 7명이 갖고 있었는데 80대쯤 되면 10명 중에 6명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더 숨겨져 있는 사실은 뭘까요? 80대 이상의 100세까지 이르는 혹은 100세 이상까지 이르는 사람들조차 10명 중에 6명은 집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은행에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네, 당군일의 최대 불황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15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학생 시절이었던 시절에서도 분명히 당군일의 최대 불황이라는 단어는 존재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네, 살기가 여전히 힘듭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다들 돈 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경기는 생각보다 꽤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불황 과정에서 나왔었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영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의 분들처럼 젊은 세대의 영끌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겁도 없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집을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사더라. 이거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 혹은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새 젊은 분들이 과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DTI입니다. 이 DTI가 요즘에는 DSR이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어 있죠.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집값에 대한 담보 비율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신이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게 DSR 제도입니다. 맞나요? 네. 자, 이 DSR 제도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같은 것이 바로 DTI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DTI라고 하는 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2005년도에 논의가 시작돼서 바로 2006년도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 비율이 조금씩 완화되고 강화되기는 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2006년도에서부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젊은이가 대출을 무리해서 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이렇게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금리가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워져서 집을 떠넘기듯이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경매로도 팔지를 못해서 경매로까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쫓겨서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치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무려 2006년도에서부터 약 20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무리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이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제도는 거꾸로 이 제도로 인해서 향후에 지금보다 더한 불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리해서 대출을 영끌로 끌어들여서 정말 금매로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경매로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DSR 제도 때문에, DTI 제도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건 이 제도로 인해서 지금 현 시점보다 경기가 훨씬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집에 있어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는 경매 물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통 일반적인 시장에서 경매 시장의 매물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시장에서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를 넘어서 2000조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가계부채가 지금은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폭이 좀 있기는 하지만 큰 추이에선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려 이 2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직전에 아주 낮았던 초저금리에서 상당 부분 금리가 올라와 있는 현재 상태일 때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 전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끌을 포함해서 어려워져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로도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매물을 헐값에 내놓게 됐었던 사람들이 2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전역에서 197건밖에 되지 않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전체적으로는 315만 채의 집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누군가에게는 없는, 소유하지 못한 집인데 어쨌든 이 정도가 있고요. 아파트는 그럼 서울에 몇 채냐? 192만 채입니다. 이 시점 기준으로는 189만 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비율을 따졌더니 어느 정도가 정말 영끌 때문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냐를 봤더니 서초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레미안 퍼스티지가 2,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레미안 퍼스티지만한 단지 2개당 2023년도 기준으로는 정말 어려워진 사람이 그 2개 정도 된 단지 규모가 되는 5,000세대마다 1개 정도 꼴로 어려워져서 경매로 23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 얘기하면 경매 물건은 거의 없더라. 우리 생각보다 어려워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동안 서울의 아파트의 수보다 훨씬 현저하게 모수가 적었던 부산의 경우에는 경매 건수가 서울만큼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시기 2023년도에 부산에는 아파트의 경매 물건이 아파트의 총수는 적은데 경매 물건이 똑같다라는 건 2배 정도 부산에는 어려워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서도요. 빌라, 연립 다세대를 기준으로 아파트가 아닌 물건들의 경우에는 그 물건 수가 88만 호 정도로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수는 약 2,000건에 달하는 정도. 그러니까 한 20배 정도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더라.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2023년도 금리가 좀 낮았을 때였었고요. 그 다음 연도 봤더니 24년도 물건 수가 늘었습니다. 5배 정도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그래서 경매에 나와 있는 그 날짜의 물건을 보니까 몇 건이에요? 356건이었습니다. 몇 채 중에서요? 192만 채 중에서요. 아파트 숫자가 더 늘었으니까요. 역시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때까지는, 작년까지는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올해는 금리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봤더니, 최근까지의 결과, 작년까지,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건수는 크게 변동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경매 물건에서 서울에 있는 혹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이 어려워져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 그럴 상황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타이밍에 대한 얘기, 시장에 대한 얘기 들었으니까요. 타이밍에 대한 얘기 드릴 텐데요. 아까 보셨던 그 차트와 동일한 차트입니다. 그 차트에다 몇 가지 표시를 했는데요. 중간에 상당 기간 동안 집값이 보합이었던 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간에 2019년쯤에 집값이 막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더 큰 폭으로 크게 떨어졌었어요. 이 2번에 걸치는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바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야,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저 집값은 죽은 고양이기 때문에 계속 가기가 어려워라고 하는 게 2009년도에도 나왔었고요. 2022년도, 23년도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고양이였습니까? 산 고양이였습니까? 네, 살아있는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꽤 크게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는 고양이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는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해외 주식 포함해서 국내 주식까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전도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기법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들고 들어와서 이런 판단을 하는데 써먹더라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하게 남들은 그 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집이라는 걸 통해서, 아파트라는 걸 통해서 자산을 잘 불려왔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3년, 5년,
8년 정도를 놓고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이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 샀든지 간에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있는 2006년도에서부터 2026년도까지 혹은 이 지수에 표시되지 않은 1980년대부터 어느 시점에 어떤 시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어떤 수준의 똥손이라고 하더라도 8년 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방광역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틀리게 이 같은 기준에서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부산에서는 5년 6개월이었었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4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최악의 똥손조차 그 기간보다 길게 갖고 있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지방조차 올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취득을 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혹은 언론지상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시들을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12%야. 증여를 할 때는. 혹은 일반 매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금액에 따라서 1%나 2%나 3%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취득세의 세율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취득세의 세율은 실제로 1%, 2%, 3%, 그다음에 8%, 그다음에 1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러면 1%만 내느냐, 3%만 내느냐, 8%만 내느냐, 12%만 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취득세가 나오게 되면 딸려 나오는 세금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럼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1%일 때는 면적에 따라서 1.1% 또는 1.3%인 거고요. 3%일 때는 매매로 취득을 할 때요. 3.3%이거나 아니면 3.5%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12%일 때는 12%를 내는 게 아니고 12.4%나 13.4%를 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국가가 이걸 취득세로 걷어가는지 지방교육세로 걷어가는지 아니면 농어촌 특별세로 걷어가는지 그런 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나한테 세금을 얼마를 걷어가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8,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것을 볼 때에는 이건 1이 아니고 1.1이야. 3이 아니고 3.5야. 그리고 12가 아니라 13.4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얘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6에서부터 4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틀린 게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이 틀려요? 6에서 45%라는 소득세 세율은 맞는 세율인데 실제로 내가 내는 건 얼마라고요? 6.6에서부터 49.5%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항상 절대 안 나올 일 없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항상 읽을 때 혹은 보실 때 얘기를 하실 때 이미 알고 있지만 소통을 할 때조차 명확히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과세, 이자 소득세를 낼 때도 이건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이자 배당 소득세는 얼마 떼요? 15.4% 띱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논리대로라면 14%라고 원래 소득세율은 14%니까요. 이렇게 얘기가 원래 예전에는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냥 15.4%들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득세에서도 취득세에서도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유세에 대한 얘기 한 1분 남짓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좀 잠깐 드려보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아파트 시장을 지배했던 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꽤 비싼 아파트인 반포자이를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기조가 바뀌면서 작년에 냈던 것들보다 한 1.5배 가까운 돈을 더 많이 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팩트로서는 정확히 맞습니다. 1,200만 원 냈었는데 이제는 1,800만 원 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재작년에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추세가 계속이 되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또 한 1.5배 정도 내니까 올해 한 2천 정도 냈다면 내년에는 3천 정도도 나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깔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3천 정도의 세금을 보유세로서만 내려면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에 육박하는 정도의 돈이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답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답을요? 여러분들 걱정이나 하시라고요. 네.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그 500만 원 정도 혹은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를 1년 사이에 작년보다 더 내야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봤더니 이 보유세 516만 원이 오르는 반포자의 경우에 실제 집값은 10억이 올랐다고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맥락을 이해하실 때는 시장을 보실 때는 이런 상황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식상하지만 늘 드리는 얘기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비싼 걸 사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싼 걸 사고 싶지만 40억씩 돈이 없는데요. 비싸다라는 건 통액이 아니고요.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비싼 거. 그럼 가장 비싼 걸 사면 역시 한 2억쯤 되는 걸 사면 좋겠지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접근 가능한 가장 비싼 걸 사는 것이 가장 실패할 가능성이 지금도 여전히 적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거고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집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좀 의사결정하시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 시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동산 강의가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국민을 뭐 두 부류로 나누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계시는데 각자의 어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타깃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할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제 주변에서도 첫 집을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은 사고 싶은데 뭐 돈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아주 넓어 보이고 또 새 빌라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이 찻집 만약에 그런 선택도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네, 역시 비슷한 류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양상 그리고 앞으로의 양상을 생각하면 아까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첫 집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빌라, 비주택을 포함한 이 빌라를 포함한 비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좀 더 어려워진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물건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비주택 전세 사기와 관련된 크나큰 사건들 때문에 그 여파가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이라고 할지라도 빌라로 이제 자가를 마련해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의 아파트를 과연 살 수 있겠는가라는 걸로 접근이 될 텐데요. 서울 외에도 이 수도권 지역을 넓혀서 보면 경기권 내에서는 아직 그 서울에 빌라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접근 가능한 곳들이 물론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지역적으로 본인이 접근 가능한 약간 다소간의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반드시 단지형의 아파트로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더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 부동산이 좀 의외였는데 지금 서울은 워낙 집값들이 뛰고 있지만 지방은 지금 집값이 제가 알기로는 부산, 울산 정도가 조금 상승세로 전환했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방의 어떤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지방이 이제 죽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에서는 지방은 사는 거에 대한 걸 지금 현재는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역시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산, 울산에서조차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도 현재로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좀 뭐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뭐 이번 정부에서 보유세는 올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마지막이 양도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유세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보유세 뭐 그 고가 아파트나 초고가 아파트 이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부담은 늘어날 테고 그런 분들은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고정적인 소득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금융소득이나 기타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 당사자분들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 그걸 그 옆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주목하실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그 팔 때 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의 부담,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년 부담하고 하려 하면 소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경우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소위 말하는 다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로서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2천만 원을 낸다라고 했을 때 1,500만 원은 내가 원래 내려고 했었던 돈이 될 거고요.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그럼 그 다음 연도에는 또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3천 정도가 되면 내는 건 3천이지만 내가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된 건 한 1,5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다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팔려고 봤더니 한 8억을 한꺼번에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미 5월 9일 전에 정리를 일부 한 거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금액을 낮춰서 이기지 못하고 보유세 부담이 이기지 못하고 금매로라도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실 수 있는데 방금 숫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씩 10년을 더 낸다고 치면 평균적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될까요? 1억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8억을 몰아내고 부담을 덜 것인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단순 계산하면 80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 요소 하나 때문에 급하게 정리를 해서 금매로 내놓을 기회는 사실은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